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어 학습법을 말씀드릴 장동준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날씨가 또 춥고 눈도 좀 살짝 내렸었는데 이렇게 또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수능 국어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수능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제 학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죠. 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수행 평가, 뭐 학교 과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밀도 있게 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이제 그냥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그러다가 수능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로 수능을 보니까 이제 수능 국어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능 국어 탄탄대로 학습법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제 탄탄대로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어떤 이제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탄탄대로는 장애물이 없는 뻥 뚫린 길을 의미하는데,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장애물 없이, 하여튼 막히는 거 없이 이제 쭉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만든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일단 간단하게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사 소개 잠깐 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이번 최근 수능 시험 경향을 한번 이제 분석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능 국어 탄탄대로 학습법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조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BS, 그다음에 이제 강남인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학생들 보는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뒷면에 보면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그 경험을 수업에 반영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국어 공부를 수월하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지금 내신 등급이 좀 좋아서 나는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냥 가겠다, 혹은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냥 학교를 가겠다, 뭐 이런 친구들, 나는 수능을 안 하고 수능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내신과 뭐 서류로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이제 교과 전형만으로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가 일단 1교시이기 때문에 1교시를 잘 봐야만 뒤에 과목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수능 국어 1교시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내신만 하다 보니까 이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수능 국어를 내신 국어처럼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은 그냥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다 외우면 돼요. 집요하게 꼼꼼하게 지엽적인 것까지 다 외우면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수능 국어는 그렇게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논리가 필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이 나오는데 이제 객관식 오지선당이 나오는데 그 선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지를 갖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국어의 세부 영역, 뭐 문학, 뭐 문법은 이제 선택이지만 뭐 문학, 비문학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올해 치러진 수능 국어 출제 경향을 한번 잠깐 분석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있는 3번입니다. 일단 이제 수능 국어는 현재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공통 과목은 이제 비문학과 문학이 있습니다. 비문학과 문학이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비문학은 일단은 고난도 추론 문항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문의 정보량이 많았습니다. 지문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서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수능 감독을 또 나갔었거든요. 학생들의 어떤 이제 반응을 또 이제 쭉 보면서 또 이제 저희 학교 애들한테 또 이제 물어봤죠. 어땠냐 물어보니까 문제는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수월하게 풀었는데 이 지문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연계가 축소가 됐습니다. 70%에서 한 50% 정도로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낯선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작품을 몰라도 문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따 3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없죠. 모의고사 볼 때 그냥 화법, 장문,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3 시험, 고3 모의고사 때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대부분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시겠죠. 왜? 외울 게 없으니까. 화법과 장문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비문학처럼. 근데 이제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문법이에요. 예전에 국어 문법. 그러니까 여기서 문법 싫어하는 학생들은 아주 좋은 거죠. 네, 문법을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선택을 안 하면 되니까요.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가 세 번째 시간 때 얘기할 건데, 자 화법과 장문은 일단 이번 수능은 매우 쉬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very easy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는 매우 까다롭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까다롭게 출제됐다고 다들 그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법은 그러니까 언어 매체에서 이제 국어 문법이 어렵다고 한 건데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쉽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영역이 바로 이제 언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진짜 중요한 시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꺼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여기서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정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할 때.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비문학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자, 비문학은 일단 주로 이제 설명문이 등장하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비문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습성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학생들 관찰을 잘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제 유심히 보는데 보면은 그냥 읽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서 읽었던 지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읽어요. 또 읽고 문제 보고 또 읽고 문제 보고 또 읽고 이래가지고 한 세트를 푸는데 지문 하나에 한 문제 한 4개가 엮여 있는데 이 한 세트를 푸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된 글을 갖다가 많이 안 본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안 읽어본 친구들,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 글을 읽다가 갑자기 난독 증상이 벌어져요. 라든가 읽었던 글을 또 읽고 아니면 글자만 읽고 내용은 안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철저하게 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을 잘 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2가지. 이 2가지만 잘 기억해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출문제를 분석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 비문학은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에 주목하면서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에 표시를 하면서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일수록 그렇습니다. 뭐 과학기술 지문이라든지 뭐 경제, 법 이런 어려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일수록 복잡한 정보 관계를 갖다가 메모하면서 옆에 살짝 메모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이 뭐냐?
그걸 뭔지 알려줘야만 내가 체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써놨죠. 자,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학생들, 부모님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자, 학생들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뭐하면 뭐뭐하다. 그 다음에 뭐뭐할 때 뭐뭐하다. 뭐뭐할 경우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 네 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뭐뭐하면 뭐뭐하다의 구조입니다. 자, 제가 이제 뼈대만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구조,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놓으란 말이야. 왜? 오지선다형 선지를 만들 때 이런 문장들이 활용이 많이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장들에 주목하면서 읽으면은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면서 선지를 판단할 때 오지선다형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때 앞에서 읽었던 주목했던 내용들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게 선지의 적절성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또 이제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공감이 안 되실 거니까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번 수능 시험으로 가장 최근 기출로. 자, 이번에 2023학년도 수능 10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 보고 풀라는 게 아니라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지문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선지 4번이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셔도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하시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보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선지가 지금 구성되는가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지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선지로 이렇게 나오는가 보시면 자 4번에 이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가속행위인 경우가 많다라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출제위원들이 이 선지를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냐면은 이 부분에 주목해서 뽑아낸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요.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뭐뭐하면 뭐뭐하다의 구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전략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하면 뭐뭐하다는 정보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 긋거나 아니면 면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지문 또 읽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내용 이 두 정보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주목을 해서 체크를 해놨다면 딱 봤을 때 4번 선지 자 이미 적절성을 판단하셨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자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좀 변형해 가지고 지금 선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4번 선지 보시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변형한 것이고 뒤에 보시면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재량행위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행위라는 부분을 갖다가 기속행위라는 부분으로 살짝 바꿔치기란 겁니다. 용어를 갖다가 바꿔치기해서 함정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 때 뭐뭐하다, 뭐뭐할 경우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문장 구조에 주목을 하면 자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선지로 활용되니까 판단할 때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은 제가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4개 문장 구조에 주목하라고 하는 건지. 왜냐면 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선지로 활용이 되니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과학 지문인데 2번 선지 보시면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거는 적절한 선지예요. 자, 안 풀어도 됩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비례 관계가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근육량이 늘면은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라는 내용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할수록 그러니까 몸할수록 뭐뭐하다. 수록이 보이는 순간 바로 주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서 기출 분석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체크를 잘 하면서 가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방법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이 방법을 몰랐던 학생들은 꼭 체크해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상위권 학생들이 저런 거 다 알려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건 나만 알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알고서 이제 공정하게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출제위원들이 어떤 지문의 어떤 요소를 활용해서 선지로 구성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은 하여튼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에 주목을 하자. 그 다음에 그것만 주목하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비문학은 제가 포인트 2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주목해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던 뭐 비교, 대조, 정의, 분류, 인과, 과정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배우면 그냥 뭐 비교가 뭔지, 대조가 뭔지, 비교는 공통점, 뭐 대조는 차이점 이렇게 그냥 각각의 어떤 그런 뜻만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전개 방식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교 대조 정말 많이 나오죠. 공통점과 차이점. 뭐 A와 B는 모두 이러하다라든지 A는 B와 달리 뭐뭐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해놔야 돼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출제 요소로 활용하기 좋으니까 선지로 선택지로 만들어내기에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교, 대조, 그다음에 정의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뜻을 설명한 부분 뭐뭐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체크해 놓고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출제위원들이 지문의 이런 부분을 주로 이렇게 이 선택지로 구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기분 좋게 비문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략 없이 비문학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가보겠는데요.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하나만 얘기할게요. 비문학에서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학생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과 학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이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술 지문은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기술 지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의 구조와 관련된 어떤 그런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알까요? 미리? 제가 국어 선생인데 몰라요. 비문학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내용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알 리가 없고 학생들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정답은 맞춰요. 왜? 어차피 그 지문 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지문이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도 정보 간의 관계와 그다음에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정답을 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을 갖다가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이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그냥 온전히 그냥 그렇구나. A는 B다라고 나 있으면 이해가 안 돼도 A가 B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 순간 이걸 이해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 기계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문제풀이 방법을 확립하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비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만들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학이에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눠지죠. 일단 현대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져요. 문학은 현대시 고전시가 같은 운문 문학과 그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이제 산문 문학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문학 중에서 현대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학을 좋아하고 비문학보다 이제 문학을 좀 더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시나 뭐 이렇게 소설 같은 거를 이제 정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현대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도요 현대시 처음 보는 현대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면 현대시가 추상적이잖아요. 시가 추상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은 해낼 수 있죠. 아 이거는 이런 내용 같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요. 학원이든 뭐 학교든 뭐 인강이든 들어보시면 현대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누구나? 자, 현대시에는 화자가 있어요. 자, 시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화자의 어떤 그런 태도, 뭐 정서를 파악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낯선 현대시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그걸 화자의 어떤 그런 상태, 뭐 정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시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에서는 시를 갖다가 해석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어떤 그런 답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상보다 논리, 감상보다 논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화자, 정서 이런 거 찾지 말고 감상보다 논리에 주목하라. 현대시를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선지의 어떤 그런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만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시를 갖다가 막 분석을 하고 막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현대시는 한 가지로 해석되지가 않으니까 다양하게 해석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갖다가 감상하려고 끙끙대기보다는 자 이렇게 선지의 논리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를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적절한 선지에 주목해서 그래요. 적절한 선지를 붙잡고 아 이게 왜 적절하지? 하면서 이게 내가 확실히 납득이 될 때까지 막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현대시가 어려운 건데요. 현대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문학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문학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문제에서의 적절한 선지는요. 이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문학에서의 적절한 선지, 문학 문제에서의 적절한 선지는 이럴 수 있다 정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작품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도의 얘기지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적절한 선지가 100% 납득이 딱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비문학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타일에 그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적절한 선지를 붙잡고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00% 납득은 안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 문제를 만들 때 적절한 선지는요. 가능성,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깔아놓습니다. 선지로. 근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요소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하시면 알 겁니다. 문학 문제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말도 안 되는 요소가 선지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뭐야 어이없네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지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현대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 뭐 영탄적 표현, 서리적 표현, 뭐 비유법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문학 개념어는 미리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무료 강의 많죠. EBS 강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학 개념어는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연쇄법, 뭐 서리적 표현, 영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학 개념어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음성 상징어.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고3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비 고3.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EBS 연계가 50%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50%의 연계 작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연계 교재라고 하는데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 그래서 이렇게 문학 현대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또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공부 방법이 지금 잘못됐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단서를 잡았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예, 공부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네. 그 다음에 자, 현대 소설과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영역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아. 정답률을 보면 압니다.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이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읽는 게 어려워요.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막 사전에도 안 나오는 옛날 어휘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은 줄거리랑 주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그렇게 작품을 갖다가 많이 아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물 중심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시험을 보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다 똑같은데요. 소설의 어떤 특정 장면을 잘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장면을 줄 테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거리랑 주제를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랜덤으로 정해진 어떤 그런 장면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장면을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인물 중심으로 장면을 파악해야 되는데 인물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하면 장면 파악돼요. 그러면 인물의 정보는 뭐냐면 뭐 인물의 처지,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가치관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인물 간의 관계가 잡혀요. 어떻게? A와 B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구나. A와 C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구나. 갈등 관계구나.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잡혀서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현대 소설은 그냥 쉽게 잘 읽혀요. 이건 뭐 제가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어려운 어휘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잘 보세요. 기출 분석해 보면 그 어려운 옛날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고전 소설은 꼭 기억하세요. 거시적으로 읽어라. 전체 흐름을 쭉 따지는 걸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걸로 봐야지. 미시적으로 단어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전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어휘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어휘는 스킵하면서 읽어도 전체 장면이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필요한 어휘들은 밑에 주석으로 용어를 풀이를 줘요. 예. 그래서 자, 거시적 감상하자. 거시적.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야. 전체 장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 감상을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자, 이제 문학 고전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연속으로 이제 말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점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EBS가 그냥 접속하면 바로 이제 글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저 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자, 고전 시간인데 고전 시가 우리 친구들이 문학 공부할 때 가장 짜증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뭐 시조, 가사, 그죠? 고려가요 이런 부분. 그래서 고전 시간은 일단 어쩔 수 없는 게 작품을 가급적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 중심으로? 현대어 풀이 중심으로 많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많은 친구들이 고전 시간을 따로 이제 노트나 연습장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작품이 원문으로 자 옛날 표현으로 이제 원문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원문을 딱 보자마자 이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현대 풀이가 딱 떠오를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실린 작품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품들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뭐 연시조라든가 뭐 가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재에 실리지 않은 부분이 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고전 시가는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EBS 강의든 뭐 사설 강의든 뭐 학원 강의든 뭐 학교 강의든 방과후든 고전 시간은 한번 쫙 한번 이렇게 현대풀이로 쫙 한번 정리해 주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작품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제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고전 시가 공부하면 뭐 몇 개 뭐 고어를 읽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 다 소용없어요. 현대풀이를 알아야만 문제가 풀려요. 예.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현대풀이를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시간은 하여튼 강의를 한번 이제 들어주시고 한번 쭉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너무 쉬워서. 자 기출을 통해서 이제 빈출 유형을 학습해야 되는데요.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래서 주로 이제 대화라든지 뭐 협상, 뭐 토론, 뭐 이런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뭐 발표자의 자료 활용, 뭐 청자의 반응, 뭐 그럴싸한 어떤 유형인데 막상 풀면 그냥 1대1로 그냥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에요. 1대1 내용 일치. 그래서 엄청나게 쉽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별로 드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출 문제만 좀 풀다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작문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 방식, 고쳐쓰기 유형, 뭐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조건 2개 주고 조건 2개 맞는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이제 많은 학생 거의 대부분 전체 학생들이 한 100%라면 한 거의 약 70% 정도 학생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쉬우니까. 단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화법과 작문을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문 길이를 늘리면 됩니다. 선지의 길이를 늘리면 아마 화법과 작문 풀 때 거기서 이 문제 풀 때 이제 시간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다 뺏기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아까 전에 비문학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아마 대부분 선택을 잘 안 하시겠지만 언어와 매체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언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언어는 이제 국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단축에 용이한 과목이에요. 자 언어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짧아요.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알았다면 문제 정답이 거의 10초 이내, 정말 잘하는 사람은 5초 이내 답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에 아주 용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최대한 그 시간을 갖다가 세이브해서 비문학에 쏟고 싶은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많이 선택해요. 근데 이제 언어 매체가 좀 부담스러운 게 개념 공부를 좀 초반에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은 답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매체에 좀 더 내가 잘 맞는다, 상성이 맞는다 싶으면 언어 매체를 선택을 일단 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나중에 화작으로 바꾸면 돼요. 나중에 선택 과목은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수능 때 결정난 거는 못 바꾸니까 하여튼 모의고사를 치러보면서 내가 이제 언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일단 언어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도 한번 이게 정립이 되면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제 개념 공부하는 게 좀 이제 부담돼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과목과 매우 유사하나 화작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매체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 대화방 뭐 이런 것들 갖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매체 과목 특성상 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수능 국어 탄탄대로 학습법 다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조언은 이제
혹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일단 제 강의를 일단 좀 소개를 하면, 제가 지금 말한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이제 강남인강에서는 독서 탄탄대로,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독서 탄탄대로, 문학 탄탄대로, 고전시가 탄탄대로라는 강의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EBS에서는 한 강좌 언어와 매체만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EBS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와 매체, 제가 본의 아니게 EBS에서는 이제 문법만 많이 강의했어요. 문법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이미지가 뭐 국어 문법 전담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어 탄탄대로 언어와 매체라는 그런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요. 뭐 학교 방과 후, 뭐 학교 정규 수업, 학원 방과 후, 학원, 그다음에 학교 방과 후, 뭐 하여튼 학원, 여러 가지 어떤 채널, 다양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저의 어떤 하나의 관점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분석 많이 하고 수많은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공부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공부 관점과 제 조언을 갖다가 믹스해서 하여튼 여러분이 가장 편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런 기계적인 문제 풀이 방식을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기계적으로 봐야 돼요. 기계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문학 문제 풀 때 시간 나는데 와, 이 시 좋다 막 하면서 너무나 좋은데 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풀어내야 됩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담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조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그런 이 수능 문제 풀이 방식을 각 영역별로 그렇게 잘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너무 옛날 사진이, 젊었을 때 사진. 네. 제가 이제 늘 주문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강의 끝날 때마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제가 늘 외치거든요. 당장은 승자가 아니어도 열심히만 하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거의 주문처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만큼 노력한 만큼 그나마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세상사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내 뜻과 내 힘으로 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나와 연결된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소용이 없고,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부는 그나마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공부는 노력한 만큼 되기 때문에 노력하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공부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온다, 성적이 안 나왔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시간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수능 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이제 좋은 결과가 또 나와서 그때 이제 학습법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는 물러가는데요. 이제 2부, 3부 이제 수학, 또 이제 입시 쪽 선생님들 강의들도 잘 들으시면서 또 이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국어 학습법 담당했던 장동준입니다.